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승진 임명됐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임한 지 12일 만입니다.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뿐이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의 소통의 적임자입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1989년 민주화운동 주도 혐의로 투옥됐습니다. 이후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서 국민참여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한 신임 수석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선이라는 경력이 약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비서실장 다음에 선임 자리이고 그래서 전병헌 전 수석도 3선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병도 수석이 발탁된 배경에는 야당과의 친화력에 대한 평가와 업무 연속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연말 예산안과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등 개혁 입법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공수처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놓고도 터놓고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이버사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자택과 성균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낸 인물로 청와대에서 군사이버사와 이 전 대통령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군사이버사령부가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벌이고 심리전단 요원을 증언하는 과정에 김 전 비서관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김 전 비서관을 소환해 정치공작 활동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되며 주춤했던 군사이버사 수사에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정치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공작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선 원세훈 전 원장을 2달 만에 다시 소환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국가안보, 대북 활동과 관계없는 공무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라며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비서관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조윤선 전 수석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할한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주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TF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5월 조 전 수석의 1심 재판에 나와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조 전 수석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닐 것이라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박 전 수석의 증언 등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작업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 전 수석의 2심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나와 다시 한번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좌파단체 배제와 보수단체 지원은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챙겨야 한다고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했느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박 전 수석은 최근 검찰에서도 조 전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려 했지만 오만하고 어리석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수석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조 전 수석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워킹 딕셔너리라고 하죠.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26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니미니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길거리의 동반자. 이지영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자, 지역구. 와부읍, 진건읍, 교안면, 태계현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예, 읍면동이 고르 있는 도농 복합지역 남양주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현 남양주 병지역위원장.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예, 제가 드릴 광고는 우리가 흔히 그 민주당의 거지갑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주민. 그런데 이제 거지갑이 아니랍니다. 왜요? 네, 이제 금수저 되셨답니다. 네. 그냥 뭐 일찍이 후원금이 꽉 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지갑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거지강입니다. 어디나 거지갑은 있구나. 네. 그런데 네. 의외의 인물이 거지강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원내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아, 그 훈남? 네. 그렇군요.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는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행보입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최성 모두 뭉쳤습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뭉친 겁니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만 보태주시면 체질까지 바꾸어서 국민께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하네. 역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건은 총 6건입니다. 이 중에 김대중 정부가 1회, 그리고 참여정부가 6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내로남불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내로남불의 끝판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자신을 돌아보며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훈남은요,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 3를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진짜 결이 곱고 재기 발랄한 속으로 친문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즐겁게 파케를 했어요. 네, 그래서 푸른나무님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 에이, 또 무슨 말씀을. 네, 그런데요, 이분이 집권 여당 첫 원내 대변인인 건 다 아실 테고,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공격에 가장 앞장서서 막아서요, 한국당에서 이 사람도 적폐의 표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폐의 표적인 입장에서 갑자기 급 동정심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분은요,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더 문캠에서 강훈식이 나타나면 캠프가 부드러워지고 활기차진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갖고 언론에 대한 감각, 언어 감각 이런 거 뛰어나고요. 실제로 보면 눈웃음을 쳐서 묻 여성당 안에 가슴을 설레게 한다는 분입니다. 이분 결혼하셨죠? 아내가 심지어 MBN의 앵커세요. 아무 쓸데없구만 그럼. 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뛰어난 언변은 총학생 회장 시절부터 다져진 거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사부가 누구냐? 정청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같은 학교 동문이고요. 그리고 안철수와 문재인 지지율이 비슷할 때 이때 친문 공격을 앞장서서 막아낸 게 누군지는 아시죠? 접니다. 막 갈 때 이게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갔다 미치겠네. 네, 그런데 저의 토론 내용을 잘 숙지하여 예. 더 많이 나가서 공식적인 토론 프로그램에서 문재인을 방어한 친문 핵심이라서요. 이분이 한때 별명이 강방패였습니다. 강방패. 네, 강방패 강창. 실드강. 네, 실드강의 창.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핵심 상임위인 국토교통이네요. 거기에 막둥이 저격수로 국감에서 산하기관 채용 비리를 거의 다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김성태 의원이 박원순 시장 블랙리스트 공격, 이게 앞장섰을 때 화이트리스트로 반격해서 김성태 의원이 멘탈이 붕괴됐다는군요.
진짜 일을 잘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점은 훈훈한 외모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비비꼬실까요? 근데 진짜 이게 이런 거죠. 외모, 언변, 그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진정성 세 박자가 갖추어진. 다 되는데 뭐가 없다? 돈이 없다. 가장 문제구만 이게. 네. 가장 문제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계좌번호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잠깐만요. 알려주시는 건 주시는 건데 네. 본인 처지도 참 아이고. 어머 참 네. 그러고 보니 이거는 이주영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주영 실장님이. 이런 걸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니? 그러나 강훈식 같이 일 잘하고 문재인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방패. 예, 이 사람에게 후원금을 마구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원 계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고요. 301-0192-8395-61 301-0192-8395-61입니다. 쉴드강. 네. 자, 근데 조민희 의원님이 이렇게 특정 정치인을 이렇게 홍보하시는 경우는 거의 처음 봤거든요. 저 처음이죠. 이렇게 강훈식 의원하고의 이 달달함이 있으면 이 깨먹는 시간이 좀 힘들어져요. 적당히 하시죠. 와, 질투 장렬이다. 알겠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 그럴까봐. 네. 자,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힘내시고요. 이분 비례대표신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천안 아산에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우리 당이 당선된 겁니다. 아산을 첫 번째 국회의원입니다. 신개척지를 개척하신 네, 분이군요. 네.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거의 젊다고도 하면 안 돼요. 어려요? 예, 어린 나이에 아산에 가서 털을 닦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근과 끈기의 정치인인데 그에 비해서 외모가 너무 상큼발랄해서 이제 그 유권자 외모 지상주의, 이 배격해. 어머, 푸나님도 잘생겼는데 왜 배격하세요? 저는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네. 잘생겼단 말 제일 싫어해요. 푸나님 훈남이라고 소문났던데.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센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고민 한 3가지 정도만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뭐 하나는 해결이 된 것도 같고 일단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 날 휴가를 냈다 그러죠. 연차? 네. 근데 지금 여민관에 근무하시는 거죠. 여민관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 관저에서 이제 지내셨다 그러는데 네. 이 휴가라는 게 대통령한테 휴가 의미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 혹은 믿을 만한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의견을 나누는 시간 요 정도로 보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유일하게 편집은 하지만 방송 녹음이 없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저한테는 네. 다른 팀이 있긴 한데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휴일이라고 느껴지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도 여민관에서 하느냐 또 아니면 저기 관저에서 하느냐가 좀 그 느낌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제 정치적 이슈로는 뭐 국민의당 분당이네 뭐네 또 자유한국당의 방탄특검이네 뭐네 하지만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안 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산안에 있어가지고 큰 방향성으로 보면 여전히 SOC 뜯어가려는 야당과 여당도 약간 좀 포함된다고 봐요.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네. 그리고 복지 예산, 특히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산안을 좀 많이 깎이지 않고 통과시키려는 정부와의 싸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머리 아플 것 같은 게 공약은 그렇지만 국회를 온전히 통과하지 않고는 또는 막 누더기가 돼서 통과시키면 빛이 별로 안 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첫 예산안은 좀 국회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권 교체라는 개념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밀어줬고요. 우리 국회 예산 다 통과시켜줬습니다. 19대 때. 예, 그래서 결국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누더기가 되냐.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벌써부터 이제 막 공격이 들어오는 게 마치 내년에 공무원을 통으로 17만 명을 늘리는 것 같은 지금 왜곡 보도와 왜곡된 담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총 합쳐서 한 2만 8천 명? 예, 그 정도가 1차로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자리 예산과 연관하여 공무원 인력 증원이 굉장히 중요한 게 2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지금 늘어나는 공무원이 주로
안전 분야,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이게 지역도 다니다 보면요. 자꾸만 그러세요. 주민자치센터 가면 공무원들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저런 공무원을 늘리냐. 이 행정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숫자는 되게 적다는 거. 맞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만 늘어나고요. 대부분이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직접 대민 서비스를 몸으로 하는 복지 관련한 복지 관련한 부분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전이나 이런 치안 분야에 인원이 느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대를 하는 게 이상한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공무원을 증원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국민들의 그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요, 고소득층에게 소득이 더 생기면 이게 저금을 하거나 외국으로 놀러 갑니다. 그런데 중간 이하의 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국내에서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되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요 논리로 무장하셔서 어디서나 부드러운 표정과 다정한 목소리로 주변 분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네. 의원님 종편인지 연합뉴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규방송 하나 있잖아요. 네. 김용땡 분하고 제가 앵커하고 설전한 거 말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 표정이 너무 재밌으세요. 저요? 욕을 할 수가 없어. 딱 그 상대방 국회의원한테 제가 하는 표정을 보고 제가 쓴 표현이 있는데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런 표정 짓고 계시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그 복지 관련된 부분은 불과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다른 정책 방송에서 한번 풀어드렸으니까요. 그렇죠. 좀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병도. 그래서 정무수석이 이제 이게 그 결과물일 거라고 봐요. 월요일 날. 네. 휴가를 내셔서 결과물을 낸 게 바로 이제 한병도 정무비서관의 정무수석 승진인 거죠. 네, 네. 이분 좀 잘 아십니까? 네. 네. 한병도 전 의원은 이분이 17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18, 19대 때 20대 국회의원을 못 하신 거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이제 이 소위 친문진영, 친노진영에서는 이분한테 엄청나게 빚을 졌습니다. 왜요? 왜냐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선을 했잖아요. 그 경선 때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뛰면서 조직하는 거예요. 조직 운영 본부장 이런 거? 네, 그 본부장이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본부장 뒤에 숨어서 일 다 하는 부본부장만 늘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년 정도를 뒤에서 조직을 꾸린 거예요. 그런데 친문이 지금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니까 친문이 늘 그 실세였고 다순 것 같죠? 그게 아니잖아요. 청와대는 거의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내에서 압박과 핍박 속에서 꾸준히 친문 정신을 지켜온 거잖아요. 그런데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위원장도 아니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겠죠. 궁금한 건요. 네. 한병도 정무수석이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무수석은.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대통령의 인맥과 풀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정파를 떠나가지고 두루 친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정도 정무수석 임명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장선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기용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게 푸나님이 얘기하신 두 번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라서 두루두루 의원들과 이렇게 친하다 이런 건데 그분은 친손이에요. 친손. 네, 그러니까 초선들하고는 별로 안 친하세요. 근데 다만 탕평 인사임으로 정무수석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의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소위 친문 바운더리에서 가장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적임자가 한병도 정무수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요. 12월 1일 날 감사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네.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 때 감사원은 정말 유명무실했거든요. 네. 그들만 좀 역할을 제대로 했어도 물론 당연히 못했겠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바로 석관해버렸겠지. 네. 근데 그 황창현 감사원장이 이제 후임을 찾아야 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적기에 저는 물러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감사원이 제대로만 작동을 했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 전에 인사 원칙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더 추가되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임 찾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려워졌고 지금 국회가 너무나 정파적으로 갈려 있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기를 어떻게 잘할까를 생각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그런데 아마 저는 지금 되게 아웃라인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 무방비 상태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미 감사원장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세요. 그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김명수 정도는 돼야 돼요. 네, 그런 분들로 찾고 있을 거고 저는 그냥 이건 제 감인데요. 뭐 여러 대법관 후보들 중에 그리고 대법원장 하신 분들이 추천을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몇몇 자리는 이미 대선 전에 심중에 두신 분들을 다 임명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청와대가 윤곽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격적으로 누구를 딱 발표하는데 정말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죠. 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관 같이. 최민희. 감사합니다. 털어도 막 이런 게 없어. 막 유장전입이나 뭐 한 가지도 없는 경우. 예, 그건 위장전입 한번 못 해봤으니까 불행하죠. 네.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종편 나와서 왜 상대방 패널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냐고 공격할 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제 새날에 나와서 한 말 이런 게 문제가 그렇죠.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의원님이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는 단 한 건도 안 나왔어요. 제가 자부합니다. 게이트키핑을 해드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문제가 되면 어머 그거 제 말이 아니고요. 푸나님이 살핍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요. 다음 달 중순쯤에 중국 방문하는 문제도 네.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는 또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냥 그런 정도로 휴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믿고 맡기시면 잘할 거고 제가 늘 어디 가나 이 얘기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차분하게 잘하실 거다. 예. 잘하실 거다가 아니고 차분하게 잘하시고 계시죠. 예, 잘하시고 계신데 지금 걱정되는 사드 문제 이런 것도 잘 해결하실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요. 확실히 제 머릿속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으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마음적으로 그들이 하면 다 잘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 살았던 경험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방송 같은 걸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 통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같이 갔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만들기만 했지. 네. 근데 진정성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잘 되기를 막 간절히 바라고 돕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고백. 네. 가벼운 것부터 가시죠. 오늘 다뤄야 될 내용도 많은데. 지금 김영란법이요. 이른바 청탁금지법 이게 네.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 3, 5, 10 규정이 좀 너무 강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저쪽에서는 뭐 이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 하고 실제로 여당 안에서도 김영란법은 개정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이 저는 몇 분 있는 건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요. 다른 게 아니라 농수축산업계의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 개정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예를 들면 한우 세트를 그나마 괜찮은 걸 하나 하면 5만 원이 훨씬 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민들, 어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축산업자들이 굉장히 반발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 농수산위 쪽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이 김영란법 일부 규정을 좀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저희 당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못 하고 네. 5만 원 이상의 선물은 못 주고 네.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는 못 낸다 이런 건데 네.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못하죠.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익위에서 이게 이제 기준을 바꿔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기준 바꿔주는 게 통과될 줄 알았던 거예요. 특히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5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거 10만 원으로 올리자. 요렇게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권익위가 의결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요 액수 조정하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령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권익위가 이 상향 조정을 의결해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당정 협의를 거쳐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제동이 급 걸린 거죠. 그러면 법으로 바꿔서 뭐 발의를 해갖고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권익위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법으로 바꾸려고 하면 논란이 더 심해질 것 그렇죠. 같고 네.
무엇보다 권익위가 반대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권익위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적 여론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요, 솔까말 푸나님은요, 10만 원 이상 되는 선물 받아봤냐고. 추석이나 이럴 때. 저는 그거를 못 가지고 해요, 원래. 푸나님은 충분히 받겠구나. 상관이 없죠. 상관은 없는데. 그러네요. 받아도 돼요. 근데 일부러 안 받아요. 뭘 선물을 받아놓으면 빚이 돼가지고 제가 상대방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가져오고 뭐 보내준다는 메일 많이 오거든요.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죠. 그래서 보통 국민들이 10만 원 정도 되는 선물을 받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사업을 좀 활성화해주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런 명령인 거죠. 국민들은 김영란법으로 그나마 처음에는 이런 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작동할까 의심하시다가 진짜 학교에서요 촌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처음엔 좀 다들 불안하신 것 같았는데 서로서로 안 하다 보니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착되어가는 김영란법을 지금 고치면 이게 또 작은 그 구멍이 돼서 뚝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 국민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 개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것도 태도 문제거든요.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해보고 뭐 시행 안 해봤다고 할 수 없지만 초반에 바로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게 예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말던가 뭐 이런 거죠.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아까 우리 당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은 더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법으로 개정할 수 있다라는 청탁금지법 개정의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그러나 김영란 전 대법관이 한마디만 하면 이건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박용진 의원은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무위가 이게 상임소관이거든요. 근데 이 상임소관위에서 권익위가 지켜야 할 상한선을 앞장서서 바꾸면 청탁금지법에 지켜야 할 청렴사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권익위가 상한선 바꾸는 걸 부결시켰는데 국회가 나서서 할 경우 국회가 이제 또 전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 같아요. 의원님, 질문. 명절만 되면은 언론상에 엄청나게 쌓여가는 국회 선물 뭐 해갖고 의원회 간에 사진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많이 와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 일단 말고. 아니,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라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 선물이 쌓이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각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에 따라서도 다르죠. 이런 선물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고가의 한우, 명품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선수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정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명절에 국회의원한테 그런 선물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네. 뭐 그럼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이구만. 그러니까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뭔가에 꽂혔을 때 보내주시고 저는 아주 어저께 정말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김영란법 위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뭐 저는 일단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네. 방송인. 저는 네 낙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방송인이시잖아요, 방송인. 네. 그래서 대상이 아닌데 이게 우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소포를 보내주셨는데 소포가 가벼운데 파손주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런데 그거를 못 풀어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풀어봤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제 페북에 있는 사진들을 캡처해서 그걸로 액자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편지도 정말 깨알 글씨로 보내주셨는데 그게 더 감동적인 것은 그게 저의 뭐 사진을 크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엄마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엄마가 지금 아프세요. 그래서 엄마와 제가 뭐를 하면 그걸 남기고 싶어서 페북에 올리거든요. 엄마와의 추억들을. 그런데 제가 올린 엄마와 제 사진을 그중에 그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것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진은, 이런 선물은 현역 국회의원은 잘 못 받는 선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본인만의 위안을 얻으셔야지. 그렇죠, 보상.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 딸이 지나가다가 엄마 왜 내 사진은 없어?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효녀래. 내가 그랬죠.
어쨌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것처럼 농촌 뭐 생각한다시고 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은 안 주고 안 받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100%.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혹시 그 과거에 뭐 10만 원 이상 돼도 받고 막 받다가 안 받게 되니까 좀 받고 싶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김영란 법이 규제하는 것은 공직자들 규제가 기본이고 공직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언론,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 사회를 다 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끼리는 얼마든지 10만 원 이상짜리 그렇죠. 선물 주고받으셔도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농축산품으로 명절 선물을 친척 간에도 좀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농반 진반으로 야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식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공무원도 아니신 분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공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언론인이나 교사, 교수 이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그 농축산 업계를 예로 들어서 김영란법 자체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최민희다운 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검찰이 힘겨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들 같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뭐 사법부에도 적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없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오랜 시간 동안 기득권이었던 분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직까지는 가장 최근에 적폐 세력의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일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인맥은 그러니까 이명박까지 포함되는 인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든 뭐 검찰이든 간에. 최근에 이제 우병우를 구속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는 것마저도 뭐 그런 느낌을 좀 갖는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우병우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압수수색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근데 그 핸드폰 하나를 압수한다 그래서 뭔가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핸드폰 하나에 무방비 상태에서 뺏긴 핸드폰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단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병우 차 안에도 그 사람의 특성상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불씨라는 게 중요해요. 불씨. 네, 불씨에 그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한때 그 기억나세요? 김기춘이 들어가야 국정농단이 끝난다. 그런데 김기춘이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춘의 인맥, 그 김기춘의 맥이 우병우로 이어져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김기춘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우병우가 청와대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고 아주 진짜 우병우가 이렇게 두 번이나 구속을 피한 건요. 전 국민적 번뇌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전 국민이 우병우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소환된다고 하니 윤석열 팀 힘내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다른 얘기 또 나오겠습니다만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23차 공판 정말 오래한다. 여기서 이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했는데요. 네.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했지만 그 당시 이야기예요. 네. 우 씨가 서면 조사 용지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질문과 답변을 달랑 한 장짜리로 되돌려 보낸 사실이 있답니다. 예, 요 답변의 내용도 예, 답변 내용이 뭐냐면 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답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내용을 답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에 네가 무슨 일을 했냐, 니네 가족 정강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나도 답하지 않고 우수석에 대한 감찰이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 되면 우 전 수석은 치외 법권을 넘어 대한민국 꼭대기에 있었던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병우는 구속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에요. 윤장석 비서관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처럼 행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네.
우병우의 대리인 같은 걸로 마크맨 일종의 이제 특별감찰실의 감찰들을 막아내는 역할로 윤장석이라는 비서관이 굉장히 뭐랄까 좀 거만하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그거는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그 윗분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저는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거만한 검찰의 표정, 눈빛, 태도, 걸음걸이 하나가 다 우병우 전 수석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병우와 일한 윤장석 민정비서관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하는 거 불법이야 막 이런 식으로. 네, 네. 아니 이제 특별감찰관실은 또 청와대 밖에 있잖아요. 약간 좀 대리원자식 느낌 그런 거라 실제로 특별감찰관 이런 일종의 민정수석 등의 청와대 비서들한테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조직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듯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니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요, 실제로 법적인 지위는 특별감찰관이 높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그 우리가 대선 때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킬 공수처를 두자. 이거는 오래된 논의거든요. 우리가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저쪽에서 내걸었던 게 상설특검이었어요. 그리고 상설특검하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같이 내걸었다가 상설특검도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유야무야 되고 이게 특별감찰관만 공약으로 이행한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공수처를 하자 뭐를 하자 이러다가 특별감찰관을 두게 됐고 그가 하는 일이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 감찰하는 거니까 얼마나 센 자리예요.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더 법적으로는 낮은 지위인데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병우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인 그렇겠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좀 너무 이제 확대 해석일지 모르는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 이분은 하늘이 도와요. 보실래요? 최근만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세월호 6.25 은폐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들이 공격을 했죠. 웃기죠 그게. 근데 사회적 참사법은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통과되고 지금도 지금 공수처에 이제 논란이 막 시작되고 있는 타이밍인데 이런 이슈가 좀 터지면은 네.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자고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가 막힌 게 뭔가 있어요 보면. 네. 하늘이 돕는다는 갑자기 우주의 기운이 간절하면 우주의 기운이 그 우주의 기운은 인이 원래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모든 말은 인이에게 통하는. 그게 예언하신 분이지. 그렇지 예언자. 간절히 원함이 이루어지는. 네, 그게 다 이쪽으로. 이게 결국 민심과 통했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공수처 얘기하셨으니까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무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은 충견이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맹견을 풀려고 한다. 그런데요, 그 맹견의 대상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맹견을 풀어서 대통령을 감시하는데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심지어 혼자 제안까지 했잖아요. 국회의원 빼자. 공수처법에서. 빼면 되잖아. 그러고라도 해야 돼요. 공수처는. 국회의원은 누가? 그냥 검찰이? 검찰이 하니까. 네, 검찰이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빼면 되고요. 근데 그게 국민적 감정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국민적 감정으로 국회가 욕먹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 안 되니까요. 지금 검찰은 충견이라 싫고 뭐는 몰아서 싫고 뭐는 몰아서 싫고 그리고는 특검법 발의하잖아요. 에이씨.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병우 아들 의경에 있어서 뭐 꽃보직 특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청탁을 해당 경찰관이 청탁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누가 청탁했는지 말할 수 없다고 버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다시 조사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이제 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김영한 수석이라든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려다가 이제 결국엔 그 자리들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이석수 감찰관은요. 조홍천 의원이 잘하는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형 이렇게. 근데 보수는 맞는데 진짜 보수래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박근혜에 임명됐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당연히 그러실 분이지만 기후에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이런 식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직원을 해야 정권이 안 무너진다는 예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박근혜가 이석수에게 힘을 실어줬다면 이 정권 아직 유지되고 있을걸요? 그렇죠. 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 입장문을 하나 냈는데 여기에 입장문에 보면은 정치보복 아니다. 한국 현대사의 공작 정치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이다. 요거는 워딩이 굉장히 센데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 워딩을 딱 보고 제가 윤석열 같다. 그렇지 않아요? 리틀 윤석열이네요. 이 예. 박찬호 2차장? 그죠. 그게 말이 꼭 그 윤석열 지검장이 국감에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셨어요? 예, 말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지. 단순 명령 화끈하죠. 네, 그냥. 그리고 원래 검사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거를 보면서 야, 검찰이 기한 죽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우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오늘 그 속보 뜬 거 보셨죠? 예, 속보에 보면 김태효 전 비서관. 압수수색한 거? 예,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김태효 전 비서관이 김관진과 이명박을 잇는 징검다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김관진이 석방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꿋꿋하게 김태효 전 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검찰이 기죽지 않고 그냥 온마이 웨이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근데 하나 약간 의심이 들긴 해. 뭐가요? 뭔지 아세요? 혹시 김태효 전 비서관에게도 사전에 오늘 압수수색 한다는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검찰에 있어서 우병우 라인은 다 이제 보직을 변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했는데. A 수사관. 우병우 라인이 아닌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겠죠. 이번에 드러난 것도 지금 현재 검찰 내 우병우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소수지만 몇 명의 우병우 라인이 남아있다. 그 중에 한 명은 검찰 간부다. 요렇게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네. 김태효 씨는 사실 김관진, 원세훈 이런 좀 거물급들 그 중간에 있는 이동관이나 네. 김태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명박을 엮을 수 있는 고리인데 압수수색을 일단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뭔가 물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단초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단초는 나왔죠. 왜냐하면 그 증언이나 증거가 김태효 전 비서관이 주재해서 사이버 댓글과 관련한 이런저런 행위를 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그다음에 그 국방부 정책실장, 이게 다 이제 임관빈 실장까지 풀려나다 보니까 이게 김태효 전 비서관 수사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죠. 김태효 씨가요. 그 천안함 사건 나고 나서 북한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했다고 해달라면서 동풍투가 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오염시켜 놓은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인간적으로 어떤 양심선언 비슷한 거 하면 이명박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태효.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불법성이나 비리 같은 건요. 많은 사람과 공유를 못 하니까 핵심 인물, 어떤 자기가 뭔가 좀 가려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인물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실행범이라고 그럴까? 실제로 그렇죠. 움직인 실행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일을 실행하는 팀장이 있잖아요. 팀장. 그 사업에 그 팀장 비슷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 수석 정도 지낸 사람들은 좀 힘들다고 보고 비서관 수석이 정도예요? 움직이면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김태효가 지금 굉장히 코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검찰이 정치보복 아니다. 공작 정치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쪽에서도 시달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입장문을 낸다는 거는 우리 맞짱 뜰 거야. 이겁니다. 공개적으로. 이게 입장문을 안 내고 조용히 수사할 수 있는 풍토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최경환의 이제 방탄특감 의원님이 그 용어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방탄특감 일반 명사가 됐어요. 네,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살다 방탄 국회는 봤어도 방탄특검법은 처음 들어본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에서 그 말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은 최민희에게. 자, 이 말씀을 쓰실 분들은요. 5원씩만. 한 번에 5원씩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쭉 이 내용을 새날에서 녹음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수사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수사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정보 공작 정치와 군의 정치 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공작 정치의 종식과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기문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향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우도성만 놓고 보면 검찰은 공수처에 의해서 수수당하지 않을 필요성 그런 측면도 있어서 뭔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당연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권력기관끼리 싸우게 해야 돼. 경쟁하고요. 네. 힘없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고. 맞습니다. 네. 자, 방탄특검 용어의 창시자 최민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민희 방송은 다음 에피에서 이어집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네버엔딩 스토리. 자,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 16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왕 돌아가네. 그 딴 방송에서 많이 듣던 유행어가 여기서 나오네요. 요즘 왕왕 돌아가더라고요. 아, 왕왕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이게 좀 덕분에 또 우리 또 김대범 씨도 왔다 갔고 뭐 여러 군데서 좀 홍보한 결과 네버엔딩 스토리는 사실 워낙에 여기 채널 자체가 구독자가 많아서 사실은 네버엔딩 스토리를 또 찾아서 많이 듣나 안 듣나는 사실 댓글로만 조금씩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른 팟캐스트 하는 거는 이제 바로바로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체감이 막 되더라고요. 예.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자, 왕왕 돌아가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우리 약초님. 예,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는 안 나왔었는데, 그죠? 한 주 안 본 사이에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예, 살이 좀 쪘습니다. 네. 김경진 씨랑 좀 얘기 좀 많이 하셨어요, 그때? 뭐, 하고는 싶었는데, 네. 또 시간들이 바빠서. 아, 그랬어요? 예. 아, 방송 중에는? 아, 방송 중에는 예, 재밌게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마차님이 또 굉장히 또 우리 김경진 씨 보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마차님 나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근데 경진 씨 실제로 보니까 또 어땠어요? 내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 네. 왔어 코앞까지 왔어 이것도 했어요? 코앞까지 왔어는 안 했는데. 그거 안 했어요? 아, 네. 그 밀다가 이제 포기했나 보네. 네. 그거랑 이제 또 요즘에도 앨범 활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머, 노래 PR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안 했는데요. 노래 PR 노래가 나왔어요. 운수 대통이라고. 숨기고 있나? 네, 운수 대통인데 김경진 씨가 냈는데 그거를 또 유명한 뭐 장구의 신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불렀는데 그분이 부른 게 더 좋더라고 노래가. 내가 조만간 뺏길 것 같아 경진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야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우리 야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왕왕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왕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위도 왕왕 돌아가서 그런지 목폴라를 이렇게 또 하고 오셨어요. 몸이 허약해가지고 네. 예, 목이 추우면은 감기가 걸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근데 목이 좀 짧으신 편이시지 않아요? 근데 거의 차이가 없죠. 목폴라트인데 반을 접으셨어요. 접으셔가지고 입고 계십니다. 자, 저도 한 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어요. 지난주 녹음 잘 하셨나요, 녹화? 아, 그걸 또 이제 처음 그거 했는데, TV 프로, 네. 공중파 프로를 가서 이제 하나 했는데. 공중파. 네. 정말 제대로 왕왕 돌아가네요. 아, 한번 했는데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디에 나와요? 빨리 예고를 해주세요. 그게 이제 편집될까봐 섣불리 말하기가 좀 겁나지만은, JTBC에서 하는 원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있잖아요. 그 영상 뭐 3분짜리, 1분짜리 이렇게 재밌게 찍어서 올리신 분들을 보고 이제 심사해가지고.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 네, 상금 걸려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한 10분 정도가 심사를 했었죠. 제가 그 중에 껴 있었죠. 그래서 약간 좀 재미 위주로 좀 이렇게 뽑았었는데, 그게 이제 방송이 이제 조만간 되네요.
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우리는 기밀이만 콕 집어서 봅니다. 네,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시고. 근데 이게 또 편집될지 어쩔지 몰라서. 설마 심사위원도 편집되진 않겠죠? 심사위원도 또 서바이벌로 돼가지고. 그 심사위원은 리액션만 좋아도 다 살잖아요. 리액션은 또 엄청 나갔는데, 왜냐면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문 프로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종편에서 많이 보시던 전문가 분들도 좀. 다 필요 없어요. 재밌어야지.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상금이 걸리다 보니까. 기사적인 거고요. 그렇죠. PD 입장에서는 재밌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노렸죠. 네, 저는. 네. 어차피 잘 됐다. 이분들이 있을 때. 나는 여기서 재미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이사이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가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이제 PD님이 또 정하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뭐 김일이가 뭐 제가 그 썰빵 댓글 보면은 아니 여기 새날 네버엔딩 스토리에서는 재밌는데 썰빵에서는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재미없는 배역을 하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컨셉. 연기를 하고 있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는 재밌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진행을 황현이가 하고 여기서는 진행을 또 제가 하잖아요. MC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MC가 제가 하기 때문에 다 훈훈하게 정확한 볼 배급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볼이 잘 안 올라와요. 공을 더럽게 올려주고서 나보고 골링을 늘해. 못 넣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비난하는데 어쨌든 여기 제가 마음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갈라서 한번 오늘 또 순서를 정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가위바위보. 저 이겼고요. 가위바위보. 마찬가지 1등, 제 2등. 자, 야수님이 3등. 그다음에 약초님이 4등인데 저는 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야, 내가 저번에 한번 이분들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대충 성향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향상 한 3번째 해야 될 것 같아요. 3번째 할게요. 그날 종교 이야기로 불 붙었었죠. 맞아요. 오늘 다시 한번 불 붙일 겁니다, 지금. 네. 그럼 저는 2번째. 2번째. 아이고. 최고 강성이신 분이 이게 첫 번째 스타트 끊으시면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게시판 불타오르나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방송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정치 얘기. 술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방송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정치 얘기. 그 다음에 종교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2가지를 여기서 다 한다라는 거는. 할렐루야. 저는 거의 뭐 자폭입니다, 지금. 걱정되는데 어쨌든.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예, 오늘은 제목이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신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걸 믿느냐 이제 이렇게 나와야 이제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신이란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러지만 하여튼 뭐 우리가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기준 혹은 뭐 자기 생각에는 존재 뭐 이런 거를 흔히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노자에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돼 있죠. 흔히 이제 도가도, 비상도를 많이들 아시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그래요? 섣부르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거의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노자의 맨 앞에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무의당 장인순 선생님하고 그 이현주 목사하고 이렇게 서로 대담한 노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참 이제 읽기 편하고 좋은 책인데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도를 말로 하면 말로 된 도가 도 그 자체는 아니다. 쉽게 설명하면 쉽게 하면은 도가 있는데 도를 어떤 도라는 말로서 규정을 하면은 이미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죠. 양자론 같아요. 예, 뭐 그런 거죠. 양자도 관찰하려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이런 말도 있죠. 임재록의 시중 이건 이제 임재의현이라는 분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예, 들어봤습니다. 예. 뒤에는 뭐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란을 만나면 아란을 죽이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죽여.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무슨 일단 누구든지 나타나면 다 죽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도가도 비상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으면 이미 부처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고, 저는 또 이제 기독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느님을 만나가지고 명령을 받죠. 너는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교회 다니셔서 아시는군요. 예. 출애굽기 저도 알아요. 이거 들어보셨죠? 예. 예. 여기 애굽에서 나간다. 예.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나가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묻죠. 그러면, 야, 그게 누구냐라고 이제 백성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맞아, 이렇게 맞아. 말하죠. 근데 히브리 말로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죠. 나는 나다. 멋있죠. 내가 낸데. 나는 나다. 나야 나. 예, 그렇죠. 나야 하늘의 나. 주인공은 나야 나. 이 느낌이잖아. 이 주인공은 나야 나. 근데 이제 이 말뜻이 그거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으니까 네가 뭐라고 말을 하나 안 하나 얘네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절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 똑같은 뜻인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이나 뭐 절대자 뭐 이런 부분은 어떤 개념이나 뭐 인간의 생각이나 뭐 경험 등등으로 좀 재단하거나 가둬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노자, 임재의현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성서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생각과 개념에 가둬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거는 너희하고는 범접할 수 없는데 내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왔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모세는 그 부분을 받아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온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니까 상대방으로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예.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자.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존재다. 나머지들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제 어떤 종교인이든 철학자든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도 뭐 율곡이 뭐 퇴계 이황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다 철학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그거를 개념을 해서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뭐 어떻게 나오느냐 해서 뭐 이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종교가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절대자를 알아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맞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김일희 씨하고 저하고 얘기가 한번 확 붙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종교다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올라가 보니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많은 그 신비주의자들,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들, 그 다음에 다른 뭐 저기 수피나 수피는 저 이슬람교 그런 사람들이죠. 신비주의 하면은 가톨릭이죠. 예, 가톨릭의 특히 저기 예전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지 뭐 여러 명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제 근데 조금 더 뒤에 와서는 뭐 에카르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옛날에 프란시스도 있고요. 그런 걸 읽어보고 하면은 맞닿더라고요. 결국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교 쪽이든 이슬람교 쪽이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간에 똑같은 말을 하니까 결국은 똑같은 걸 보는 것 아니냐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같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뭐 부르는 게 다를 뿐이지 예. 그들이 섬기는 신이 결국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수도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글이나 책으로 남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김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뭐 SBS 개그맨 김일이의 존재가 있고 집에서 막내 아들 김일이가 있고 그러니까 부르는 게 다 다를 뿐이지 김일이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다원주의 아까 얘기하셨던 그건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감리교 쪽에서 감리교 신학교에 거기 변설한 교수님이 이제 그 주장을 했다가 결국 그쪽에서 파문을 당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그 제자분들이 이제 또 구명운동도 하고 했는데 결국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신은 뒷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앞면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 다른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개신교에서 말하는 신은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제일 민감해하는 영역 중에 하나, 지금 얘기하신 게 네. 이게 이제 그 말세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분이 많아요. 종말이 나기 전에 이런 종교가 하나가 되고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사진도 가끔씩 이제 교회 다니시는 보내주면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분들이 다 모여갖고 같이 이렇게 다원으로 서로의 신을 존중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가지고. 아, 그게 말세의 증거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크리스찬 분들에서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사실은 그 한 100년 전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기독교의 그 주류, 그 원류 자체가 그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어떤 지금 뭐 하버드 대학 같은 데로 하버드 신학교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좀 부흥회 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기복신앙적인 그런 내용을 가진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또 그렇게 들어올 때는 그 이제 식민지 정책에 같이 들어온 케이스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또 부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공략을 어디로 했습니까? 저쪽 귀족이나 왕궁 쪽으로 공략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좀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게 이제 되어버렸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일제강점기 지나고 이제 박정희 때 딱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빨갱이 잡자 하고 이제 뭐 이쪽에 우리 반빨갱이죠. 예, 우리 쪽하고 딱 대립을 시켰는데 기독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딱 대립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면 편하거든요. 네, 박정희 시대 때 그 정치적 도구화된 게 많죠. 도구화가 많이 됐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제 좀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 갇혀버려가지고 굉장히 배타적이 돼버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만 넘어가가지고 기독교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럽 쪽이나 이런 데만 가도 사실 제가 하는 말 이거 쟤는 왜 저 빤한 말 하고 있지? 아니, 근데 빤한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위험한 말을 하시는 거로 저는 보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위기가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특히 이제 되게 사탄이야. 시험에 들었다. 이 사람이 위험하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이거를 굉장히 저는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거를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생각이 완전 달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약초님이 하는 얘기는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신에 대한 얘기를 혹시 왜냐면 기독교분들이 대다수가 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요 얘기를 깔아줘야지 될 것 같아서. 근데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를 기독교가 불안해한다 그래야 되나? 그게 뭐냐면 성경이 어긋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모든 종교를 예를 들어서 뭐 도교 사상 믿는 사람들 그 별의별 종교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불교, 뭐 기독교, 카톨릭 뭐 요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막 가 쓰고 나온 분도 있어요. 나 그 사진 봤단 말이에요. 가 쓰고 나가고 사진 찍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종교의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10분 이상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고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냐면 첫 번째 어긋난단 말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데 그건 뭐냐면 다른 신들도 사실 있다라는 걸 알지만 걔네를 믿지 말아라요. 근데 동급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로 치면 모든 거를.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과 이제 이거를 조금 알려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민감한 얘기일 수 있어서. 그건 이제 기존에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그거는 분명히 이제 다르게 또 해석될 수 있는 바가 많고 또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만 있는 거다. 100% 또 그렇게 볼 수 없게 기록된 부분도 많고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는 이제 신의 전쟁이 되거든요. 니네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해석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쪽으로만 몰고 나가면 이게 다른 부분을 볼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또 봐야 돼요. 특히 예수님이 이제 부딪혔던 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뭐 사람을 고쳐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규정상 안 되잖아 하고 막 되잖아.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고 막 서로 싸우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될 부분이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가 이제 그쪽에서 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뀐 곳이 좀 있어요. 네, 제가 기독교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가 정치에 도구화되면서 네. 굉장히 너무 딱딱해졌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인정하는 이렇게 부분이 여러모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 지내는 것보다 그 공동체 안에서만 결속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제 생각은 이제 신의 존재 있냐 없냐의 여부랑 상관없이 그걸 믿는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윗단계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는 목사님이라던가 그 맹목적으로 목사님을 섬기는 성도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라는 네,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 자체로 있는 분인데 이제 종교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그분을 이제 믿고 안 믿고 또 그분이 존재를 깨닫고 안 깨닫고는 그거는 그 전 문제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는 뭐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뭐 이런 종교가 하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구현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각기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너무 입장이 다르거든요.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삶을 구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보수적인 쪽에서는 아직 지금도 일요일에 밥 한 사 먹는 교단이 있거든요. 일요일은 하면 안 되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엄청 싸운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위한 이게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교리나 그런 뭐 단체나 이걸 위해서 사람을 거기다 뜯어 맞추면은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그 신의 뜻을 각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맞게 이거를 삶으로 우리 인생에 맞게 구현해내는 것이 참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그게 바로 신을 믿습니까라는 부분에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바뀌고 야수님 말씀대로 너무 정치화되고 종교가 이제 그런 기득권하고 좀 연결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참 슬픈 역사가 된 거죠. 제가 하나 뭐 말씀드릴 거 있는데 교회 아까 이제 김일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종교 얘기 그다음에 정치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내에서 불문율처럼 이렇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교회 내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원래 그게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좀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종교가 달라도 정치적인 성향이 같으면 모여요.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종교가 같아도 못 모여요. 그 과거의 전쟁의 역사를 봐도 이 종교의 이름으로는 살생을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살생을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만일에 이제 그러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정치 얘기 안 해요. 정치 얘기 하면 그 교회 분리됩니다. 분열됩니다. 100%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보다 정치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렇게 사고가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입장 그런 거를 그쪽에 투영을 해서 결국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좀 진보적인 측은 그렇게 나가는 거고 또 아닌 쪽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극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명성교회 사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나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결론적으로 또 가자면은 당신을 신을 믿습니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대답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거든요. 신을 믿습니까라는 부분은 자기가 믿는 신 그 부분을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 구현해내느냐 하는 부분이 자기가 과연 신을 어떻게 보고 그 신을 진심으로 이렇게 구현해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겠는가.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만일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올바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디 길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고대에는 질병이란 자기의 죄의 결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저 사람이 저게 부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데 뭔 죄를 짓냐고요.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 그게 꽉 박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런 거라고. 사람이 있는 대로 봐라. 그래가지고 데려나와서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를 보고 그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것, 뭐 이렇게 습득된 거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종교를 재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놈을 저거 벌 주셔서 저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저걸 벌 주는 게 아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저 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신관이 다른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유대교인인데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할 때 삶으로 드러나는 걸 믿는 거 자기는 생각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교회에서 보는 관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렸던 율법이든 이런 거에 치우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이제 분신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와서 이제 구원을 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그 얘기인데, 예를 이제 그걸로 많이 들어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요거로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다원주의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마찬가지 하고 결과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영화 킹덤 오브 헤븐 보면은 살라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교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죽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죽일 거냐. 그러니까 살라딘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살라딘 책에도 보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슬람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도 자기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러는데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 하이랜더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막 그 영국에서 막 싸워요, 서로. 그런데 어느 병사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얘기도 아니고 병사끼리 막 싸우는데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교도를 죽여라 하면서 칼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그거였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신을 믿는다는 거는 신을 믿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느냐. 맞아요. 그게 믿는 게 나온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10계명에 또 살인하지 말라가 있거든요. 있어요. 이교도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는 논리가 또 만들어진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걸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걸 판단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거나 막히는 부분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신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살아가야 그걸 보고 신이 정말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사회 속에서 그걸 구현해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악마를 믿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예전에 그 보스니아 사태 났을 때 그 사람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교인들이고 그 사람들 눈에 악마가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런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승진 임명됐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임한 지 12일 만입니다.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뿐이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의 소통의 적임자입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1989년 민주화운동 주도 혐의로 투옥됐습니다. 이후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서 국민참여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한 신임 수석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선이라는 경력이 약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비서실장 다음에 선임 자리이고 그래서 전병헌 전 수석도 3선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병도 수석이 발탁된 배경에는 야당과의 친화력에 대한 평가와 업무 연속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연말 예산안과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등 개혁 입법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공수처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놓고도 터놓고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이버사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자택과 성균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낸 인물로 청와대에서 군사이버사와 이 전 대통령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군사이버사령부가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벌이고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김 전 비서관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김 전 비서관을 소환해 정치공작 활동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되며 주춤했던 군사이버사 수사에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정치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공작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선 원세훈 전 원장을 2달 만에 다시 소환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국가안보, 대북 활동과 관계없는 공무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라며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비서관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조윤선 전 수석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할한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주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TF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5월 조 전 수석의 1심 재판에 나와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조 전 수석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닐 것이라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박 전 수석의 증언 등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작업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 전 수석의 2심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나와 다시 한번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좌파 단체 배제와 보수 단체 지원은 대통령 관심 사항이니 챙겨야 한다고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했느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박 전 수석은 최근 검찰에서도 조 전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려 했지만 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같은 학교 동문이고요. 그리고 안철수와 문재인 지지율이 비슷할 때 이때 친문 공격을 앞장서서 막아낸 게 누군지는 아시죠? 접니다. 막 깔때기가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갔다 미치겠네. 네, 그런데 저의 토론 내용을 잘 숙지하여 네. 더 많이 나가서 공식적인 토론 프로그램에서 문재인을 방어한 친문 핵심이라서요. 이분이 한때 별명이 강방패였습니다. 강방패. 네, 강방패 강창. 쉴드강. 네, 쉴드강의 창. 그다음에 이분이 또 핵심 상임위인 국토교통이네요. 거기에 막둥이 저격수로 국감에서 산하기관 채용 비리를 거의 다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김성태 의원이 박원순 시장 블랙리스트 공격, 이게 앞장섰을 때 화이트리스트로 반격해서 김성태 의원이 멘탈이 붕괴됐다는군요. 진짜 일을 잘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점은 훈훈한 외모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비비꼬실까요? 근데 진짜 이게 이런 거죠. 외모, 언변, 그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진정성 세 박자가 갖추어진. 다 되는데 뭐가 없다? 돈이 없다. 가장 문제구만 이게. 네. 가장 문제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계좌번호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잠깐만요. 알려주시는 건 주시는 건데 네. 본인 처지도 참 아이고. 어머 참 네. 그러고 보니 이거는 이주영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주영 실장님이. 이런 걸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니? 그러나 강훈식 같이 일 잘하고 문재인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방패. 예, 이 사람에게 후원금을 마구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원 계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고요. 301-1
0192-8395-61 301-0192-8395-61입니다. 쉴드강. 네. 자, 근데 전민희 의원님이 이렇게 특정 정치인을 이렇게 홍보하시는 경우는 거의 처음 봤거든요. 저 처음이죠. 이렇게 강훈식 의원하고의 이 달달함이 있으면 이 깨먹는 시간이 좀 힘들어져요. 적당히 하시죠. 와, 질투 장렬이다. 알겠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 그럴까봐. 네. 자,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힘내시고요. 이분 비례대표신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천안 아산에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우리 당이 당선된 겁니다. 아산을 첫 번째 국회의원입니다. 신개척지를 개척하신 네, 분이군요.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거의 젊다고도 하면 안 돼요. 어려요? 예, 어린 나이에 아산에 가서 털을 닦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근과 끈기의 정치인인데 그에 비해서 외모가 너무 상큼발랄해서 이제 그 외모 지상주의, 이 배격해. 어머, 훈아님도 잘생겼는데 왜 배격하세요? 저는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네. 잘생겼단 말 제일 싫어해요. 훈아님 훈남이라고 소문났던데.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센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고민 한 3가지 정도만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뭐 하나는 해결이 된 것도 같고 일단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 날 휴가를 냈다 그러죠. 연차? 네. 근데 지금 여민관에 근무하시는 거죠. 여민관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 관저에서 이제 지내셨다 그러는데 네. 이 휴가라는 게 대통령한테 휴가 의미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 혹은 믿을 만한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의견을 나누는 시간 요 정도로 보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유일하게 편집은 하지만 방송 녹음이 없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저한테는 네. 다른 팀이 있긴 한데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휴일이라고 느껴지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도 여민관에서 하느냐 또 아니면 저기 관저에서 하느냐가 좀 그 느낌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제 정치적 이슈로는 뭐 국민의당 분당이네 뭐네 또 자유한국당의 방탄 특검이네 뭐네 하지만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안 처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산안에 있어가지고 큰 방향성으로 보면 여전히 SOC 뜯어가려는 야당과 여당도 약간 좀 포함된다고 봐요.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네. 그리고 복지 예산, 특히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산안을 좀 많이 깎이지 않고 통과시키려는 정부와의 싸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머리 아플 것 같은 게 공약은 그렇지만 국회를 온전히 통과하지 않고는 또는 막 누더기가 돼서 통과시키면 빛이 별로 안 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첫 예산안은 좀 국회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권 교체라는 개념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밀어줬고요. 우리 국회 예산 다 통과시켜줬습니다. 19대 때. 예, 그래서 결국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누더기가 되냐.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벌써부터 이제 막 공격이 들어오는 게 마치 내년에 공무원을 통으로 17만 명을 늘리는 것 같은 지금 왜곡 보도와 왜곡된 담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총 합쳐서 한 2만 8천 명? 예, 그 정도가 1차로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자리 예산과 연관하여 공무원 인력 증원이 굉장히 중요한 게 2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지금 늘어나는 공무원이 주로 안전 분야,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이게 지역도 다니다 보면요. 자꾸만 그러세요. 주민자치센터 가면 공무원들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저런 공무원을 늘리냐. 이 행정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숫자는 되게 적다는 거. 맞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만 늘어나고요. 대부분이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직접 대민 서비스를 몸으로 하는 복지 관련한 복지 관련한 부분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전이나 뭐 이런 치안 분야에 인원이 느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대를 하는 게 이상한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공무원을 증원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국민들의 그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요 고소득층에게 소득이 더 생기면 이게 저금을 하거나 외국으로 놀러 갑니다. 그런데 중간 이하의 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국내에서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되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요 논리로 무장하셔서 어디서나 부드러운 표정과 다정한 목소리로 주변 분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네. 의원님 종편인지 연합뉴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규 방송 하나 있잖아요. 네. 김용땡 분하고 제가 앵커하고 설전한 거 말하시는 네. 거죠? 근데 그때 보면 표정이 너무 재밌으세요. 저요? 욕을 할 수가 없어. 딱 그 상대방 국회의원한테 제가 하는 표정을 보고 제가 쓴 표현이 있는데,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런 표정 짓고 계시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그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불과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다른 정책방송에서 한번 풀어드렸으니까요. 그렇죠. 좀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병도. 그래서 정부 수석이 이제 이게 그 결과물일 거라고 봐요. 월요일 날. 네. 휴가를 내셔서 결과물을 낸 게 바로 이제 한병도 정무비서관의 정무수석 승진인 거죠. 네. 이분 좀 잘 아십니까? 네. 네. 한병도 전 의원은 이분이 17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18, 19대 때 20대 국회의원을 못 하신 거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이제 이 소위 친문진영, 친노진영에서는 이분한테 엄청나게 빚을 졌습니다. 왜요? 왜냐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선을 했잖아요. 그 경선 때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뛰면서 조직하는 거예요. 뭐 조직 운영 본부장 이런 거? 네, 그 본부장이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본부장 뒤에 숨어서 일 다 하는 부본부장만 늘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년 정도를 뒤에서 조직을 꾸린 거예요. 그런데 친문이 지금 뭐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니까 친문이 뭐 늘 그 실세였고 다순 것 같죠. 그게 아니잖아요. 청와대는 거의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내에서 압박과 핍박 속에서 꾸준히 친문 정신을 지켜온 거잖아요. 그런데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위원장도 아니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겠죠. 궁금한 건요. 네. 한병도 정무수석 오만하고 어리석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수석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조 전 수석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워킹 딕셔너리라고 하죠.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26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니미니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길거리의 동반자 이주영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자, 지역구. 와부읍, 진건읍, 교안면, 태계연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예, 읍면동이 고르 있는 도농 복합지역 남양주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현 남양주 병지역위원장.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예, 제가 드릴 광고는 우리가 흔히 그 민주당의 거지갑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주민. 그런데 이제 거지갑이 아니랍니다. 왜요? 네, 이제 금수저 되셨답니다. 네. 그냥 뭐 일찍이 후원금이 꽉 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지갑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거지강입니다. 어디나 거지갑은 있구나. 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거지강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원내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아, 그 훈남? 네. 그렇군요.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는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행보입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최성 모두 뭉쳤습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뭉친 겁니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만 보태주시면 체질까지 바꿔서 국민께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 정말 잘하네. 역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건은 총 6건입니다. 이 중에 김대중 정부가 1회, 그리고 참여정부가 6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내로남불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내로남불의 끝판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자신을 돌아보며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훈남은요.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 3를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진짜 결이 곱고 재기 발랄한 속으로 친문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즐겁게 파케를 했어요. 네, 그래서 푸른 나무님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 에이, 또 무슨 말씀을. 네, 그런데요, 이분이 집권 여당 첫 원내 대변인인 건 다 아실 테고,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공격에 가장 앞장서서 막아서요, 한국당에서 이 사람도 적폐의 표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폐의 표적인 입장에서 갑자기 급 동정심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분은요,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더 문캠에서 강훈식이 나타나면 캠프가 부드러워지고 활기차진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갖고 언론에 대한 감각, 언어 감각 이런 거 뛰어나고요. 실제로 보면 눈웃음을 쳐서 묻 여성당 안에 가슴을 설레게 한다는 분입니다. 이분 결혼하셨죠? 아내가 심지어 MBN의 앵커세요. 아무 쓸데없구만 그럼. 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뛰어난 언변은 총학생 회장 시절부터 다져진 거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사부가 누구냐? 정청래. 여기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무수석은.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는 뭐랄까 대통령의 의중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대통령의 인맥과 풀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두루 친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정도 정무수석 임명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장선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기용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게 푸나님이 얘기하신 두 번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라서 두루두루 의원들과 이렇게 친하다 이런 건데 그분은 친손이에요. 친손. 네, 그러니까 초선들하고는 별로 안 친하세요. 근데 다만 탕평 인사임으로 정무수석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의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소위 친문 바운더리에서 가장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적임자가 한병도 정무수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요. 12월 1일 날 감사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네.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 때 감사원은 정말 유명무실했거든요. 네. 그들만 좀 역할을 제대로 했어도 물론 당연히 못했겠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바로 석관해버렸겠지. 네. 근데 그 황창현 감사원장이 이제 후임을 찾아야 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적기에 저는 물러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감사원이 제대로만 작동을 했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 전에 인사 원칙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더 추가되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임 찾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려워졌고 지금 국회가 너무나 정파적으로 갈려 있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기를 어떻게 잘할까를 생각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그런데 아마 저는 지금 되게 아웃라인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 무방비 상태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미 감사원장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세요. 그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김명수 정도는 돼야 돼요. 네, 그런 분들로 찾고 있을 거고 저는 그냥 이건 제 감인데요. 뭐 여러 대법관 후보들 중에 그리고 대법원장 하신 분들이 추천을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몇몇 자리는 이미 대선 전에 심중에 두신 분들을 다 임명하고 주요 계시거든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 네. 그래서 이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청와대가 윤곽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격적으로 누구를 딱 발표하는데 정말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관 같이. 최민희. 감사합니다. 털어도 막 이런 게 없어. 막 유장전입이나 뭐 한 가지도 없는 경우. 네, 그건 위장전입 한번 못 해봤으니까 불행하죠. 네.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편 나가서 왜 상대방 패널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냐고 공격할 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제 새날에 나와서 한 말 이런 게 문제가 그렇죠.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의원님이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는 단 한 건도 안 나왔어요. 제가 자부합니다. 게이트 키핑을 해드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문제가 되면 그거 제 말이 아니고요. 푸나님이 살핍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요. 다음 달 중순쯤에 중국 방문하는 문제도 네.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는 또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냥 그런 정도로 휴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믿고 맡기시면 잘할 거고 제가 늘 어디 가나 이 얘기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차분하게 잘하실 거다. 예.
잘하실 거다가 아니고 차분하게 잘하시고 계시죠. 예, 잘하시고 계신데 지금 걱정되는 사드 문제 이런 것도 잘 해결하실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요 확실히 제 머릿속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으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마음적으로 그들이 하면 다 잘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 살았던 경험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방송 같은 걸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 통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같이 갔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만들기만 했지. 네. 근데 진정성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잘 되기를 막 간절히 바라고 돕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 지금 고백.